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창창한 30대를 살아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막상 글을 적어 내려가려고 하니 막막하기도 하고 어떻게 써야 재미있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지 걱정이 듭니다. 제가 워낙 그 솜씨가 좋지 않아서 두서없이 제 감정에 치우쳐서 글을 적게 되진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게 뭐라고 이렇게 고민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왕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재미있게 여러분들께서 지겹지 않도록 제 이야기를 풀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지라 시작부터 이렇게 엄살을 피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왕이면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다 풀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에게 몇 개월 전 일어난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텐데 사연을 적어 내려가기까지 참 많은 고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어요. 제가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왔다고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까 무서워서 풀어내지 못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익명의 공간을 찾아오니 용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주 우연 같은 인연, 그리고 저를 끝까지 기만했던 사람들에게 돌려주게 된 저의 복수까지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글을 바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저의 끝까지 처절했던 복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제가 아주 우렁찬 목소리를 울며 태어난 시점부터 그 당시에는 사라지기 시작한 하숙집을 운영하시면서 악착같이 생기를 꾸려 오셨어요. 소위 알아준다는 명문대학교 앞에 위치하고 있었던 2층짜리 주택 하숙집이라서 그런지 공부를 잘하는 대학생 언니 오빠들과 함께 살아서 저의 유년 시절은 꽤 즐거웠습니다. 대학생이었던 언니, 오빠들은 이제 막 유치원생이 된 것 같은 저를 귀여워하며 한글을 익히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탕 같은 간식들도 많이 챙겨주었어요. 특히 저를 매우 좋아하던 언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언니는 부모님의 허락 없이 사탕을 먹는 것을 막으려고 해서 알사탕 몇 개를 몰래 줬었죠. 그런 소중한 순간들이 저에게 행복한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우리 하숙집은 항상 붐볐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 부모님께서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셔서 돌아가시게 되었죠. 그로 인해 부모님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2층 집은 친척들에게 빼앗기고 하숙생들도 사라지는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항상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던 그 시절이 정말 단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말았으니 제가 그 어린 시절 느꼈을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었어요. 물론 하숙집을 거쳐갔었던 언니 오빠들이 전부 부모님의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저를 붙잡고 같이 울어주고 하며 3일 내내 자리를 지켜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고작 12살밖에 되지 않았던 제가 그 고마움을 다 알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부족했었어요. 저는 졸지에 고아가 되었기 때문에 떠밀리듯이 이모네 집에서 얹혀 살게 되었는데 사실 이모는 저를 불쌍하게 여겨서 데리고 살았다기보다는 잿밥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우리 이모는 저를 부모님이 남겨주신 2층 집 재산 그리고 보험금을 차지하기 위한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로 여겼었던 거죠. 한 가지 다행이었던 것은 남겨진 보험금이 당시에 꽤 큰 함정에 빠지지 않고 분배되어 제게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돈이라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모는 저를 키워주는 대가로 그 돈을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어려워서 사고회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태였고 그 돈을 주지 않으면 시설로 저를 보내버리겠다는 이모의 협박이 무서웠기에 통장을 고스란히 이모에게 넘기고 말았죠. 그 돈으로 이모네 가족은 복권이라도 당첨이 된 사람처럼 호의호식을 하게 되었고 저는 이모네 집 창고에서 다락방 신세를 지는 아이처럼 늘 웅크려 지내야만 했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어했을지 여러분들은 상상이나 가실까요? 아직 초등학생밖에 되지 않았던 저는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아이로 바뀌었어요. 제가 한 가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이모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였습니다. 학교에도 보내주었고 공부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아낌없이 지원해줬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추후에 저희 부모님께서 남겨놓고 가신 보험금이 어마어마했고 저에게 쓴 돈이 정말 발톱의 때만큼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말이에요.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이모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독립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인심을 쓰듯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원룸을 구해주셨어요. 저는 대학에 합격을 할 만큼의 성적이 되었고 실제로 합격자 명단에도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지만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에 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이모가 넉넉하게 현금을 주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장 월세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려 청춘을 즐기기도 전에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크게 상관이 없었던 저에게 눈에 띈 일은 바로 여자들이 거의 일하지 않는다는 택배 상하차 센터 일이었어요. 아르바이트를 몇 개나 해야만 겨우 벌 수 있을까 말까 하는 돈을 상하차 일을 하면 한 방에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일이 힘든 것도 잊어버리고 열정을 가지고 출근을 했었어요. 하지만 막 20살이 된 여자아이가 버티기에는 텃세도 심했고 주변 동료들의 시선 자체도 별로 좋지는 못했어요. 일이 번거로워진다는 이유에서 저를 배척하기도 했고 대놓고 무시를 하거나 곱을 주기도 했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기 일쑤였고 허리에 무리가 가게 되니까 통증이 나날이 심해지기도 했지만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가 걸려 있었기에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어요. 제가 남들보다 군소리 없이 시키는 일을 척척 해내기도 했고 예의도 잘 차리고 남자만 득식을 한 이곳에서 여자가 꽤 오랜 시간에 버텨냈으니 주변 시선도 점점 달라지게 되었죠. 특히나 제가 일을 한 지 7년 차가 되어서 어느 정도 힘든 일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반장님께 소주에게 여자가 이렇게 오래 버티는 것은 처음 본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다들 각자의 사정이 있기 마련이겠지만 그렇게 악착같이 특근까지 해가며 돈을 벌어서 낡아빠진 운동화 하나 새 걸로 바꾸지 않는 저를 보면서 꽤 궁금하셨었나 보더라고요. 넌지시조에게 무슨 사정이 있길래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살려고 한번 쏙 시원하게 돈을 모으는 사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집이 제가 어릴 때 하숙집을 운영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야기까지요. 쭉 늘어놓게 되었습니다. 이모 집에서 살다가 지금은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독립을 하게 되었다고 말을 했을 때 반장님은 저를 참 대견하다는 얼굴로 바라보며 도다려 주셨어요. 아이, 그럼 혹시 어느 동네에서 하숙집을 했는지 알 수 있을까? 아이, 요즘은 하숙집이라는 게 전부 사라져버려서 궁금하고 그러네요. 저희 부모님께서 대학 앞에서 하숙집을 하셨었어요. 거기가 명문대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살아서 제가 한글도 일찍 뗐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거기 대학 앞에 있는 하숙집이라면 어느 동에 있는 빨간 벽돌로 된 2층 집은 아니지? 맞아요. 저희 집 담벼락이 빨간 벽돌로 되어 있었어요. 파란 철문이랑요. 반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혹시 저희 하숙집에서 있으셨어요? 아니, 나는 아니고 우리 와이프가 거기에 대학을 졸업했거든. 거기서 하숙을 했다고 가끔 이야기를 했던 게 생각이 나서 말이야. 아이고, 2년 동안도 이런 인연이 있을 수가 있나. 안 그래도 우리 와이프가 하숙집 부부에게 딸이 하나 있었다고 가끔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가 막히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집이 하숙집을 시작했던 게 제가 태어난 직후나 다름없었고 반장님과 제가 나이 차이가 20살 정도 났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기가 막힌 인연이 있을 수 있나 싶어서 저와 반장님은 그날 이후로 더욱 돈독해지게 되었어요. 반장님은 사모님이 저의 이야기를 꽤 많이 했다고 하시면서 지것도 인연이니 본인 집에 놀러와서 함께 식사라도 대접해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혼자 밥을 먹는 게 싫어서 밥을 굶는 게 일 수 있는데 반장님의 식사 초대가 너무나도 반가웠고 감사하게까지 했습니다. 냉큼 가겠다고 삼촌처럼 모시겠다고 너스레를 떨면서 그날 퇴근을 하고 반장님과 함께 반장님의 댁으로 가서 염치 없게도 저녁을 얻어먹게 되었어요. 사모님께서는 미리 이야기를 전해 들으신 건지 저를 보고 버선발로 뛰어나오셔서는 얼굴을 이리저리 살펴보시며 아련한 추억에 젖은 얼굴을 하시더라고요. 어린 시절의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네. 그때 그 얼굴이 기억이 나 혹시나 기억나니? 내가 매번 방으로 몰래 불러서 사탕을 주곤 했었는데. 솔직히 얼굴까지는 자세하게 기억이 나는 건 아니지만 저에게 매일 알사탕을 주시던 언니가 있었던 것은 기억이 나요.
이가 썩는다고 사탕을 금지 당했을 때 울고 있으면 몰라서 알사탕을 2개씩 챙겨주셨었잖아요. 아, 그래. 내가 그 언니라고 부르기는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그때는 참 언니였는데 지금은 저도 어색하게 따라 웃게 되더라고요. 그날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사모님의 직업은 의사였어요. 그 당시 삼수를 해서 의대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개인 병원을 차려서 운영 중이라고 하시면서 저희 부모님 이야기도 나누고 참 기분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에게 고생했다며 잘 살아왔다고 부모님께서 보신다면 엄지손가락을 올려주셨을 거라고 저에게 희망을 주시기도 했고요. 그 뒤로는 정말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저에게 먹을 것도 많이 챙겨주시고 안부도 물어주시면서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모님과 반장님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진 못하지만 아마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낳지 못하신 것 같았어요. 그러니 저를 보고 딸처럼 생각하고 싶다고 하시며 아이에게 쏟아붓지 못한 정성을 다 쏟아부시면서 극진하게 저를 챙겨주신 것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너무 많은 호의를 받은 것 같아서 몸둘 바를 모르겠고 부담이 살짝 되기도 했지만 진심은 늘 통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반장님 부부의 진심에 저는 홀라당 넘어가게 되었고 정말 저의 새로운 부모님이라도 된 것 마냥 저도 그분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가족 같은 사이로 지내게 된 지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고 제 나이가 딱 32살이 되었을 때 저의 인생에도 새로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 입사를 한 이후로 계속 택배 상하차 센터에서 굳은 일을 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일을 한 지 10년이 지났을 무렵 저에게 사무실 자리를 하나 내어주셨어요. 여자가 이만큼 버틴 것이 용하다고 앞으로도 쭉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힘든 상하차 일 같은 건 전혀 하지 않고 서류 업무를 보는 일을 하면서 몸이 피곤할 일이 없이 에어컨 빵빵한 곳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월급도 고정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모은 돈도 꽤 되고 혼자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 한 분이 저에게 소개팅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아직 젊은데 결혼도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셨어요. 소개팅 상대는 저보다 3살이 연상인 분이었는데 성실하게 자기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고 성심이 착한 사람이라고 한번 만나보라고 하셔서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첫인상은 평범했고 숫기는 꽤 많은 편이었으며 재미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진중함이 보였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하다 보면 제 옆을 잘 지켜주고 버텨주는 단단한 소나무 같은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감이 처음부터 싹 틔운 것은 아니었지만 3번만 만나보자는 생각으로 만나게 되었고 저는 그 사람의 진중함에 넘어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하는 연애였기에 제가 좀 뚝딱거리긴 했지만 그분은 제가 그런 모습조차 귀여워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연애를 시작했다고 하니 반장님도 사모님도 진심으로 눈물을 글썽거리며 축하를 해주셨어요. 제가 한 발 앞서 나가긴 했지만 저도 드디어 저만의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건가 싶어서 행복함에 젖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직업은 남편감으로는 훌륭하다고 주위에서 칭찬을 하는 교사였어요. 학교 선생님이기에 매사에 신중한 사람인가 싶기도 했었죠. 하지만 저희에게도 시련이라는 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연애를 시작한 지 1년이 막 지난 무렵 지방에 있는 학교로 발령이 나게 된 것이었어요. 저에게 늘 보여주던 그 진지한 얼굴로 장거리 연애를 할 자신이 없다고 말을 하길래 이별을 구하는 것인가 싶어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고개를 푹 숙이고 의기소침해하고 있었는데 저의 손을 딱 잡더니 결혼을 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여태까지 고생을 했으니 이제는 자기 옆에서 집안 살림을 하면서 돈 벌지 말고 편안하게 살아보자고 말을 하는데 순간 끌리더라고요. 저도 우리 부모님처럼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인꼬부부처럼 살고 싶었고 이 사람이라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에 바로 좋다고 대답을 하고 회사를 미련 없이 그만두었어요.
제가 퇴사를 하게 된다고 하니 다들 결혼을 축하하면서도 이별의 아쉬움을 표현하는데 제가 참 직장 생활에 잘하면서 살았구나 하게 되더라고요. 반장님과 사모님께도 이 소식을 전하니 무척이나 아쉬워하셨지만 저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주셨어요. 지방으로 내려가게 된 소식을 전했을 때는 한동안 정적이 흐르기도 했지만 제가 자주 놀러 오도록 노력해보겠다고 안심을 시키고 인사를 드리게 되었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결혼식을 올리고 저는 남편을 따라서 생전 살아본 적 없었던 부산으로 따라갔어요.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행복하고 달콤하기만 할 거라 생각했던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정신없이 바빴고 낯선 환경이 주는 압박감이 저를 무척이나 힘들게 만들었어요. 남편이 부산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던 배경이 아주 의도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부산으로 이사를 마친 뒤에서야 알게 되었거든요. 참 황당했습니다. 저에게는 발령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부산으로 발령받기를 희망해서 신청했었던 것이었더라고요. 이유는 대충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시댁이 부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랑 1년이라는 시간을 만나면서 결혼을 해도 괜찮겠다 싶었던 것이었고 남편의 나이가 36살이 되었으니까 시댁에서는 더 볼 것도 없다고 빨리 결혼해서 내려오라고 한 거죠. 남편이 시부모랑 떨어져 살고 있었기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지독한 마마보이였고 부산으로 오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덥석 절을 드리고 부산으로 간 것이었어요. 부산으로 발령을 신청하고 발령을 받자마자 장거리 연애는 자신이 없다는 이유를 들먹이면서 저에게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었죠. 저는 정말 너무도 사랑해서 남편이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결혼을 선택한 것이었는데 남편과 시댁의 꿍꿍이는 제 마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부산에서 얻게 된 신혼집도 시부모랑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다른 동이었으니 얼마나 계획적으로 준비를 했을지 눈에 뻔히 보이지 않겠습니까? 걸어서 3분 거리에 살고 있는 시댁이라니 제가 어떤 생활을 했을지 말하지 않아도 비디오처럼 재생이 되시겠죠. 무식하게 힘이나 쓸 줄 아니까 아이 그런 데서 일을 했겠지. 대학도 제대로 안 나왔다고 우리 아들이 어쩌다가 고조를 만나서 결혼을 했을까? 교사식이나 되어가지고 말이나 잘 통할지 모르겠구나. 미래 알았으면 내가 결혼을 반대했을 텐데. 아, 지금 알게 된 것에 감사해. 이번에 우리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아예 마침 힘써야 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잘 됐다. 2인분들을 쓰려고 했더니 달라는 돈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어. 아, 별로 할 일은 많지 않은데 옮겨야 할 물건들이 많으니까 며느리, 내가 와서 힘을 좀 쓰면 좋겠구나. 택배 상하차 일을 했다고 힘만 쓸 줄 아는 무식한 여자 취급을 하면서 힘쓰는 건 다 할 줄 아는 거냐고 말을 하는데 제가 무슨 천하장사인가요? 그렇게 힘만 쓸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제가 택배 일을 했겠어요. 씨름이든 유도든 힘쓰고 명예도 얻을 수 있는 일을 했겠죠. 하지만 시댁에서는 제가 못한다고 할 줄 모르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대학을 나오지 못해서 못하는 거라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며 저를 어떻게든 불러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전화를 안 받으면 남편을 통해서 저를 불러냈고 허거운 날 무거운 물통을 옮기라고 시키지 않나 장보고 와서는 장바구니를 들으라 시키기도 했어요. 물론 제가 택배 상하차 일을 했었기에 무거운 짐도 옮길 줄 알긴 하지만 제가 여자라서 배려를 받으며 일을 했기에 익숙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는 방법을 몰라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일을 했는데 모든 게 부당한 초월하는 걸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던 거죠. 여태 군소리 없이 일을 하다가 이제 와서 왜 내 빼느냐, 누가 너한테 못된 것을 알려준 거냐고 호통을 치는데 이모 집에서 지냈던 그 어린 시절이요. 떠올랐어요. 우리 아들이 교사잖아. 교사남들이 사윗감 삼고 싶어서 난리가 난다는 공무원. 그런데 고졸 출신의 고아라니 모양이 빠져도 너무 빠져. 우리 아들 밥이나 잘 챙겨주긴 하는 거냐? 우리 아들 살이 조금 빠진 것 같은데? 우리 아들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맨날 인스턴트만 먹이는 것은 아니지. 제가 밥은 잘 챙겨줘. 그냥 내가 신혼 살림 챙기랴 일하랴 힘들어서 살이 빠진 건가 봐. 우리 엄마 나 걱정했어. 아이 괜찮아.
걱정이 안 되게 생겼니? 우리 아들이면 더 좋은 여자를 만나고도 남았을 텐데. 어쩌다가 코가 깨어서는 나, 불쌍한 걸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착한 심성을 가진 우리 아들. 결혼도 불쌍하다고 덥석하면 어떡해? 너는 감사한 줄 알아라네. 주제에 어디 우리 아들 같은 애를 만나서 결혼을 하겠니?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집안 사람이라면 고개를 숙이고 감사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하면서 보살피란 말이야. 아, 제가 또 사람 챙기는 건 그렇게 잘해. 잭베일할 때 알게 된 사람들이랑도 가족처럼 지내고 하던데 진짜 가족인 엄마랑 아빠한테는 더 잘하겠지?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불러다가 시키고 그래? 누구 덕분에 편안하게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지내는데 안 그래? 내가 열불이 나서 속이 터질 것 같긴 하지만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말리겠니? 이에 너는 앞으로 아침에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문안 인사를 올려라. 문헌 인서를 올리라고요? 어머니, 아버님이 언제 일어나실 줄 알고 제가 그걸 하겠어요. 저도 일정이라는 게 있는데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가 일정 있으면 뭐가 있다고 그래? 그 정도도 안 하고 우리 집안에 시집을 왔다는 게요? 부모가 없어서 그런가 얘 가르칠 게 많아서 큰일이네. 그러지 말고 아예 우리 합결을 해서 내가 옆에 끼고 가르칠 걸 그랬나 보다. 우리 아들 얼마나 잘 챙기는지도 감시를 하고. 에이, 학과는 또 그렇지. 우리도 부부 생활이란 게 있는데 내가 불편해서 그런 건 싫어요. 그래도 매일 찾아올 거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남편의 말도 어이가 없어 죽겠는데 더욱 황당한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가 자꾸 자기 친구들을 저희 집으로 불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사를 할 때 아파트가 많이 낡은 아파트라 리모델링을 시작하고 들어왔는데 저희 집이 깨끗하다 나 뭐라나 그러면서 시어머니 친구들 모임을 저희 집에서 아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황당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 했는데 제가 며느리로서 어떻게 집만 내놓고 나가 있거나 모르는 척할 수 있겠습니까? 시어머니가 저에게 내일 너희 집에서 친구들이랑 모임하기로 했다며 통보를 할 때만 해도 어이가 없긴 했지만 한 번이니까 괜찮겠지 싶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면도를 세워드리고 저도 시어머니에게 예쁨을 좀 받고자 하는 마음에 성심성의껏 상차림을 준비해서 시어머니 친구들을 대접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며느리 솜씨가 너무 좋다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찾아와서 모임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미쳐버릴 지경이었어요. 저희 집에 오면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좋다며 매일같이 오고 싶다고 하는데 당연히 편하시겠죠? 시어머니는 물 한 잔도 자기 손으로 떠다 먹질 않았으니까요. 시댁의 아나무인 같은 행동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시아버지까지도 합세를 해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가 철물점을 운영하고 계셨었는데 물건이 들어오거나 창고 정리를 해야 할 때마다 저를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일당이라도 제대로 챙겨주거나 성의 표시를 하겠다고 용돈을 준다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그냥 공짜 노동력으로 저를 부려먹기 위해 시키는 것이었죠. 거기다가 동네 철물점을 운영하다 보면 단골도 생기고 또 전골을 갈러 간다거나 하는 출장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까지도 전부 저에게 떠맡기는 것이었어요. 저한테 급한 일이 생겼으니까 잠시 철물점에 와봐라 해서 가면 일을 시켜대는데 정말 피해야지 하면서도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결혼을 한 지 2년이 딱 지났을 때 저는 너무 지쳐버렸고 매일같이 울음을 삼켜야만 했고 다시 제가 살던 동네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만 하염없이 하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다시 경기권으로 발령 신청을 하면 안 되겠냐고 조르듯이 물어보니까 남편이 아직 곤란하다는 얼굴을 하면서 저에게 딱 잘라 말을 하더라고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오는 일은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건 힘들지. 그쪽은 인원이 잘 빠지지도 않고 누구라도 가고 싶지 않겠어. 그리고 우리 엄마가 옆에 사니까 얼마나 좋아. 살림도 배우고 예절도 배우고. 당신은 연애할 때부터 느낀 건데 배워야 할 게 대산이야. 여긴 너무 숨이 막혀 친구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지리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옆에 계셔서 좋다고. 지옥 같아. 정말 당신은 부모도 없으면서 어떻게 우리 엄마 옆에 산다는 게 지옥 같다고 할 수 있어? 우리 엄마가 하나하나 챙겨주는 거 보면서 좀 본받아. 그리고 언제 어떻게 돌아가실지 모르는 노인들이나 다름없는데 하루라도 더 옆에 붙어 있을 생각을 해야지. 그 생각을 좀 고쳐먹어. 당신에게나 무한한 사랑을 주는 부모님이지. 나한테는 그저 실전 노릇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보일 뿐이라고. 매일같이 해. 내가 철물점 가는 건 알아. 한 달에 한 번씩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집에 와서 모임을 갖는 건 알고.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이나 쉽게 하지? 어디 여자가 눈에 찍혔다고 남편한테 대들어. 너도 솔직히 부모님 돌아가시고 후회했을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를 당신 부모처럼 생각하라는 게 어려워. 자고로 효도라는 건 말이야. 마음먹기에 달린 거라고. 당신이 시작부터 겁먹고 싫다고 편견을 가지니까 어려운 거지? 저는 자기 고집만 잔뜩 부리는 남편과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입을 꾹 다물게 되었어요. 이런 편견은 나쁜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교사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 건지 소위 말하는 꼰대 같은 기질이 넘치는 남편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저를 본인의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뭔지 저에게 잔소리와 훈계를 늘어놓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꾸는데 어떻게 지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남편은 입으로만 효도를 하고 저에게 하나하나 다 시켜대는데 나중에는 제가 이렇게까지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어차피 이혼을 한다고 잔소리 할 사람도 없는 마당에 갈라서고 새 출발을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제가 20살에 혼자 동떨어져서 먹고 살기 위해 택배 상하차 일까지 했는데 아니 더한 일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세상 사는 일은 늘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저에게만 가혹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어느 날 이상하게 몸이 무겁고 하루 종일 졸리고 밤에 냄새가 역하게 느껴진다 했더니 저의 뱃속에 아기 천사가 찾아오게 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임신을 했다는 게 달갑지 않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혼을 결심하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더욱 큰 좌절로 다가오게 되었었죠. 하지만 저는 뱃속의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고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이혼을 생각하고 산다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어요. 직장인들이 가슴속에 사직서를 품고 사는 것처럼 저도 결혼 생활 중 한 번쯤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생각이라고 말입니다. 더군다나 임신으로 인해 호르몬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니 그래서 이유는 생각하게 된 것이라고 스스로 다독이면서 태교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시댁에서 제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조심해야 하는 임신 초기인데도 시아버지는 저를 여전히 철물점으로 불러서 자꾸 일을 시키셨어요. 임신 초기라 조심해야 한다고 못 나간다고 몇 번이나 거절을 했음에도 저에게 오히려 역정을 내시면서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냐 고소리를 쳤어요. 임신을 했기 때문에 무거운 것을 옮기면 안 되고 높은 데 올라가도 안 된다고 설명을 드려도 저에게 유난을 떤다면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도대체 요즘 애들은 무슨 겁이 그렇게 많은 건지? 예전에는 임신을 할 때는 안 했던 해녀들은 무이지라고, 농부들은 밭매고 했다. 아, 그 사람들이 다 건강하게 출산을 했지? 그럼 하나같이 다 잘못됐으면 지금 우리들은 누구 배에서 태어났겠냐 하기 싫어서 수수료고 임신 핑계를 대는데 우리 집안 핏줄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와서 일 도우라고. 임신 3개월을 막 넘기고 4개월 차에 접어든 어느 날 시아버지가 저에게 일이 들어왔다면서 옆가게에 가서 전구를 갈아주라고 했고 저는 포기를 하고 옆가게에 가게 되었어요. 옆가게는 생긴 지 조금 된 카페였는데 단골 손님들이 북적북적하게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사장님이 미혼모로 아이를 데리고 혼자서 카페를 운영하셨거든요.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운영을 해서 그런지 동네 사람들이랑 다 잘 어울리고 친하게 지내고 저희 시부모랑도 꽤 친한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었죠. 그러니 시아버지가 물불 가리지 않고 도와줘야 한다고 해서 제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꽤 높은 위치에 있는 전구를 갈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카페 사장님의 아들이 사다리를 보고 신기했는지 주변을 알짱거리더니 제가 올라타 있는 사다리를 흔들어 버린 것입니다. 저는 하지 말라고 외치다가 중심을 잃고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져서 낙하를 했고 그 충격으로 인해 그만 유산을 하고 말았어요. 혼비백산이 되어서 119를 불렀고 병원에 도착해서 처치를 마쳤을 때는 이미 아이는 몇 개월 제 뱃속일지도 못하고 하늘나라로 떠난 뒤였어요. 분명히 사건은 제 탓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누워 울면서 링거를 맞고 있는 저에게 찾아온 시부모는 혀를 끌끌 차면서 제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호주, 조심성이 없었으면 그 사다리가 높으면 얼마나 높다고 중심 하나 못 잡고 떨어져서 이 사다리를 만들어 저는 아이를 잃은 충격과 시부모의 말에 상처를 받아 울음을 터뜨리며 시부모에게 따지고 들더니 삐걱이 얼굴로 이야기를 했어요. 시부모는 꽤 놀란 모습을 보였지만 자존심이 뭐란지 몰라서 미안하다라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낙담한 게 내 잘못이냐 하면서 그러는데 아버님도 옆에 계신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아저씨는 결심이 사실하면서 훈계를 해야지 더 이상 나를 탓하면 안 됐어요. 내 잘못 아닌데 지금껏 잘만 살았잖아요. 고함치고 고함치며 힘들게 싸울 때 카페 사장이 자신의 어린이를 데리고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머리 숙이면서 진심 어린 사과를 드렸어요. 쉽지 않아서 등을 돌리고 누워서 소리 죽여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이 가랑이 떠난 거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고 가서요. 장사해야지. 어리니까 당연히 뛰어놀아야 하는 건데. 카페 사장 집다도 없으니 마음 쓰지 마라. 저는 정말 시아버지가 미친 줄 알았어요. 순간 너무 열이 받아서 시아버지한테 베개를 집어던지니까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미쳤냐고 소리를 지르는데 남편이 저에게 인상을 쓰더라고요. 얘야, 너 지금 우리 부모님한테 무슨 짓이야? 애가 건강했으면 내가 거기서 떨어진다고 냉큼 유산이나 됐겠냐. 남편까지 저러니까 정말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저는 그 뒤로 밥도 잘 못 먹고 시름시름 앓게 되었어요. 안 그래도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식사를 거부하게 되니 살이 점점 빠지기 시작했고 저는 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급성 신부전증이 와서 신장 기능이 엄청나게 저하되었고 병원에서는 결국 저에게 투석을 권하게 되었어요. 신장 기능은 제대로 돌아오지 못했고 약물 치료로 연명하기 힘들다는 소견을 받아 결국 힘든 투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주기마다 투석을 해야 하는 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딱 죽고 싶다는 심정이 들었어요. 저는 퇴원을 하고 남편에게 말도 하지 않고 반장님을 만나러 다녀왔고 급성 신부전증 때문에 투석을 받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리게 되었어요. 두 분 다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그런 몹쓸 병이 걸리냐면서 진심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고 저는 엉엉 울면서 제가 당한 시집살이를 일러 바쳤어요. 헛똑똑이네.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이혼을 왜 못하고 있는 거야? 나는 아직도 그분들이 내 대학 시절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못해. 한 푼도 푸는 학교에서 배를 굶을 때도 따뜻한 밥 한 끼 먹이시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는데. 나이 차이도 별로 나지 않았음에도 정말 어른처럼 품어주셨어서 기억에 남아. 내 딸처럼 정말 아껴주려고 했는데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살 필요가 있어? 내가 아주 본때를 보여주던가 해야지. 말뿐일지 모르겠지만 든든하게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 웃음이 절로 나더라고요. 저는 단장님 댁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홀가분한 기분으로 부산에 내려왔는데 남편이 제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화를 내면서 삿대질 하더라고요. 얘야, 그렇게 말도 없이 나가버리면 어떡해? 어디를 가면 간다고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할 거 아니야? 내가 허락해준 적도 없는데 외박을 하고 와.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어서 빤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에게 오더니 물을 확 끼얹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어머님, 저 아픈 사람이에요. 몸도 마음도 다 다친 사람이라고요. 내가 말도 없이 올라가는 바람에 우리 아들이 청약을 굶었잖아. 어디 뻔뻔하게 잘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를?
남편이 밥 한 끼 제대로 차려 먹질 못해서 굶은 게 제가 물까지 맞아야 할 만큼 잘못한 일인가요? 애초에 어머니께서 차려주시던가 아니면 차리는 법을 알려주셨어야지. 반푼이로 만든 게 누군지 엄한 저한테 분풀이를 하시는 거냐고요. 제가 화를 확 지르니까 시어머니도 남편도 아무 말 않고 어이없다는 헛기침만 내뱉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사모님께 연락을 해서 투정도 부리고 속내도 털어놓고 했더니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2년이라는 시간을 남편과 서먹서먹하게 지냈습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반장님도 사모님도 이혼을 이야기하시면서 본인들을 친정이라고 생각하고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도 염치가 있지 어떻게 냅다 반장님께 신세를 지겠어요. 거기다가 경력도 단절된 마당에 어디 가서 일을 해야 하나 싶기도 했고요. 그러던 도중 시어머니의 칠순잔치 날이 다가왔고 저는 무늬만 며느리 취급을 받고 있었지만요. 칠순이니까 욕보이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날 너무 피곤하게 오고 가고 해서 그런지 저녁에 저는 신장 기능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응급실을 가게 되었는데 숨이 안 쉬어져서 남편을 깨우니 남편 놈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 새벽에 피곤하게 사람을 왜 깨우고 그래? 아, 대충 119 불러서 가면 되잖아. 나 피곤해 죽겠는데 뭐 어쩌라고. 결국 울면서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갔고 투석을 하던 도중 서러워서 사모님께 전화를 걸어 그 새벽에 엉엉 울면서 통화를 했습니다. 저도 너무 민폐녀죠. 하지만 누구한테라도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 이후 3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흐르고 갑자기 사모님께 연락이 와서는 본인이 지금 부산에 와 있다고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웬 부산인가 싶어서 물어보니 글쎄 부산에서 병원을 개원하신다는 게 반이에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미 자리를 다 알아본 상태라고 추석에도 본인 병원에 와서 바꿔가라고 하셔서 든든한 친정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고작 하숙집에서 몇 년 살았던 기억으로 저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실 수가 있나 싶고요. 저는 든든한 백이 생긴 기분이라 참 좋았습니다. 사모님 병원에 가서 투석도 받고 가끔 사모님과 수다도 덜고 하면서 잘 지냈어요. 제 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다음에 시어머니의 생일이 다가온 날 일이 터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의 생신날이 딱 투석을 하는 날이었고 제가 칠순잔치 이후에 시아버지가 불러도 무시를 하시고 남편이랑도 거의 대화를 하고 지내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다시 임신했으면 하는데 아니 신정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무슨 임신을 하겠나요? 그냥 다 무시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서로 말하지 않은 앙금이 쌓여 있었어요. 제가 굳이 시어머니의 평범한 생일을 찾아가서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싶지도 않았고 선물은 더더욱 준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어머님 생신 당일에 나 추석 받으러 가야 하는 날이야. 정생일 파티를 하고 싶으면 주말에 하는 걸로 해. 그게 중요하면 얼마나 중요하고. 아, 오래 걸리는 일이라고. 엄마 생일인데 잔말 말고 나와. 그 말을 듣는데 당연히 더 반발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가기 싫은 마음에 저는 그냥 투석을 받으러 갔습니다. 추석실에 누워서 추석을 받고 있는데 밖이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순간 문이 열리더니 야하는 고함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놀래서 쳐다보니까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면서 서 있고 간호사가 시어머니를 말리면서 나아가시라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제게 성큼성큼 다가오시더니 제 팔이 꽂혀있는 굵은 링거 바늘을 확 뽑아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게 혈관에 연결하는 바늘이다 보니까 지혈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저는 깜짝 놀랐죠.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투석을 받고 있는데 여기 와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어머님, 그래 내가 내 시어미로 보이긴 하드나 내가 오늘 생일인데 며느리라는 년이 여기서 편하게 투석을 받고 있어. 와서 미역국 한 솥 끓이지도 못할 망정 편하게 누워서 쉬고 있냐고? 이게 어떻게 쉬는 거예요? 병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는 거지? 제가 무슨 어머님 생일에 미역국 하나 끓이기 싫어서 여기서 농땡이 치고 있는 줄 아세요?
꼴을 보아하니 탁 맞고만 뭘. 교사인 우리 아들이 잘 만나서 파이자가 훤하게 펴진 애임이. 애비도 없는 고졸 구원년이 이렇게 편하게 비싼 병원 침대에 와서 쉬고 있는데 누가 배 아래 안 꼴리겠어? 병 때문에 치료받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저 이거 안 하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어머님은 제가 빨리 죽기를 원하세요? 그래, 가는 길에 우리 아들 팔자벽에 재산이나 잔뜩 남겨놓고 가라. 이왕이면 보험만이 들어서 말이야. 제가 어머님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갑자기 뒤에서 퍽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우리 시어머니가 아야 하는데 보니까 약통 같은 게 대굴대굴 굴러가더라고요. 우리 사모님이 씩씩거리면서 그걸 시어머니한테 던진 것이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로망이 났나? 미친 거 아니야? 생일날 미역국 끓이는 게 투석보다 중요하다고 여기 피 뽑아보라 그래? 치매인지 아닌지 확인 좀 해보게. 당신은 누구냐? 나한테 이런 소리 어디서 나오냐? 하고 내가 내 며느리한테 잔소리 좀 하겠다는데 당신이 뭔데 참견이냐고. 제가 내 딸 같은 애고 조카 같은 애야. 당신이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애가 아니라고. 내가 가진 재산을 다 물려주래라고. 반장님과 사모님 사이에는 아이가 없으셨으니까 저에게 그걸 다 물려주시겠다고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물론 저도 처음 듣는 소리였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입만 떡 벌리고 있었죠. 당신이 누구냐? 우리 며느리한테 최선을 다 물려주겠다고 그런 소리를 캔 애가 이 병원 원장인데 내 수양딸 사모네한테 물려준 게 뭐가 어때서 당신 같은 인간들에게 당하면서 산다. 내 딸. 불쌍해서 이대로는 못 참아. 아주 싹을 잘라버리던지 해야지. 당장 이혼시키고 내가 데리고 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러더니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병원장이라고 써있는 사모님의 가운을 보더니 저를 보면서 어색하고 미묘한 표정을 지으면서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엄마야, 너는 이런 양부모님이 있었으면 우리한테 언제라도 줬어야지. 집안이 의사 집안이라고 수년간 꽁꽁 숨기다가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근데 그때 사모님이 비우는 소리를 픽 하고 내시더라고요. 왜요? 이제 와서 아까운가 봐요. 이미 버스는 떠났는데. 연병 천병 떨지 말고 사람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 아니? 내가 누군지 몰라서 쫓아내십니까? 수양딸이고 뭐건 어쨌든 딸 같은 애가 우리 며느리라 하심은 내가 사돈 어른이요. 어른이 어른 같아요. 어른이지. 내 자식. 같은 아이한테 추석받는 게 뭐라도 되냐고. 미역국 끓이라 뭐라 난리를 치더니 김 간호사가 가서 산모들이 먹는 미역국 좀 식당 가서 받아오세요. 이 노망난 할머니 입에 다 부어버리게 재산이니 뭐니 미친 소리 하는 거 보니까 정신병동에 입원시켜도 되겠나. 아주 시어머니가 기가 막혀 하면서도 병원장이라고 하니까 함부로 덤비지 못하고 눈치만 보더라고요. 궁시렁궁시렁거리면서 저한테 이런 것도 말 안 하냐고 제 탓을 하는데 다른 간호사가 와서 제 팔에 처치해주고 링거도 다시 연결을 해주었어요. 시어머니는 재산 이야기에 눈이 번쩍 떠인 건지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말로 간호사가 미역국을 들고 왔고 산모님이 그 미역국을 받자마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시어머니에게 냅다 던져버렸어요. 시어머니가 뜨거워 소리를 내는데 얼굴에 미역이 달라붙어서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엄마야,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평원장이 이래도 돼? 배운 만큼 교양이 있어야지. 아, 천박하게. 이게 무슨 짓이야? 전박, 누가 누구 보고 천박이래? 미역국 먹는 게 소원이라며 소원대로 미역국 줬더니 왜 난리야. 난리를 시어머니가 어이없어 하면서 냅다 도망을 가고 저는 속이 후련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해서 고개를 숙이니까 시어머니가 저에게 당당하게 행동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내 인생이지만 내가 더 이상이 꼴을 못 보고 살겠다. 변호사도 알아봐주고 새 출발할 수 있게 도움을 줄 테니까 당장 이혼하자. 저는 그렇게 용기를 내어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장님과 사모님의 도움으로 이혼 소송을 접수하고 나니 그제서야 시댁도 남편도 아쉬웠는지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염치불구하고 반장님 댁으로 짐을 옮겼고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비는 시댁 식구들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어요. 대신 반장님이 나서서 경찰을 불러주시기도 하고 소금을 뿌리시기도 하며 쫓아내주셨고요. 아이가 없는 덕분에 빠르게 이혼도 완료되고 위자료까지 챙길 수 있었어요. 그 돈으로 저는 사모님의 조언에 따라 간호조무사 시험을 준비했고 자격증을 따고 지금은 사모님 병원에서 일을 시작한 지 1년 차가 되었어요. 아직 신장 투석 때문에 피곤함이 크고 몸 관리에 힘을 쓰긴 해야 하지만 혼자 마음 편안하게 살고 있어서 그런지 스트레스는 더 이상 받지 않고 있어요. 전 남편은 글쎄요,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병원이 제 것이 될 거라고 했다면서 병원장 남편 자리를 놓친 것이 아깝다고 말했습니다. 거기다가 그런 마마보이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남자랑 누가 재혼을 하겠어요? 여전히 저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저는 싹 다 차단을 걸어버렸죠. 지나온 일들과 저를 지켜주는 인연들로 인해서 저는 참 새로운 것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저도 이제는 30대 후반이 되었는데 이제라도 제 삶을 찾아서 행복하게 살아보도록 노력하려고요. 그리고 저는 반장님과 사모님의 수양딸이 되었지만 사모님의 병원이 하나 탐나지는 않아요.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병원이 뭐가 탐나겠습니까? 제가 원체에 욕심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라.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죽기 전까지는 욕심 없이 평범하게 살려고 해요. 하늘에 계신 저희 부모님과 지금의 제 부모님, 사모님, 반장님께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저의 내일을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리라 믿고 저희 소심한 복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